삐걱이는 침대 스프링 소리,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내 피부에 와닿는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 이 세 가지가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감각은 더욱 예민해져 벽지의 곰팡이 냄새와 민혁의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역겨웠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이런 감각들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아니,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의 움직임이 멎었을 때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의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다. 민혁의 등이 보였다. 격렬했던 움직임의 여운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는 등.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내 몸은 그저 텅 빈 껍데기 감정이 거세된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몸을 돌려 내 옆에 누웠다. 좋았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땀에 젖어 탁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뺨에 손을 얹었다. 까끌까끌한 수염의 감촉, 살아있는 사람의 감촉. 나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내 손길을 애정의 표시로 착각했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 입을 맞췄다. 공허한 행위였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그는 담배를 찾았고 나는 천장에 얼룩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저 얼룩은 무엇처럼 보일까? 썩어가는 과일 아니면 흘러내린 눈물 자국. 의미 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기억을 지우기 위한 발버둥.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을 밀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민혁과의 관계는 그저 마취제일 뿐이었다.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러나 결국 더 큰 공허를 남기는 그때였다. 똑, 똑, 똑. 규칙적이고 단호한 노크 소리가 낡은 현관문을 울렸다. 나와 민혁은 동시에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봤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집주인 할머니는 이 시간이면 주무실 테고 나에게 친구 따위는 없었다. 민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야? 몰라. 나는 몸을 일으켜 구겨진 셔츠를 꿰어 입었다. 노크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좀 더 크고 재촉하는 듯한 소리였다. 민혁이 욕설을 내뱉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팬티 바람으로 문으로 걸어갔다. 누구냐고. 그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존재와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문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 그의 존재감은 이 누추한 복도를 순식간에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민혁의 발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경멸이나 놀라움 같은 감정은 한 점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한서아 씨 집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민혁은 그의 귀에 눌려 잠시 말을 잃었다. 맞으는데 누구세요? 남자는 민혁을 무시하고 그의 어깨 너머로 방 안에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눈은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 그리고 이 방 안에 떠도는 절망의 공기까지. 모든 것을 분석하고 값을 매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부끄러움이 뒤늦게 밀려왔다. 남자는 민혁을 가볍게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구두가 삐걱이는 나무 바닥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냈다. 그는 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다시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나가. 그가 민혁에게 말했다. 명령이었다. 민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지만 남자의 눈을 마주하자 웃음기를 거두었다. 그 눈에는 거역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무어라 항변하려다 입을 다물고 결국 자신의 옷을 챙겨들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나와 그 단둘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누구일까? 사채업자 아니면 권강준입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당신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원하는 게 뭐죠? 나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다. 내게 남은 유일한 방어기제였다. 그는 내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낡은 탁자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결혼합시다, 한수아 씨.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결혼 이 상황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미쳤군요.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할 시간 없습니다. 그는 단호했다. 이건 거래입니다.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아내라는 이름의 명분이.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유력한 장관 후보의 아들이었고 정치적인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 완벽한 배경의 평범한 여자와의 결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나를 선택했다. 고아 가진 것 없고 과거조차 불분명한 나를. 왜, 나죠. 당신은 깨끗하니까. 부모도 형제도 귀찮게 굴 친구도 없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절박해 보이니까. 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그는 내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비참한 현실, 내 절박함을. 그는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계약 기간은 1년.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면 이혼과 동시에 당신 명의의 계좌로 50억을 입금해주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겁니다. 50억. 그 액수는 내 현실감을 마비시켰다. 나는 탁자 위의 서류 봉투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50억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었다. 역겨웠다. 민혁의 땀 냄새보다, 이 방의 곰팡이 냄새보다 더 지독한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기회였다. 내 인생을 짓누르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를, 권강준이라는 남자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나는 지옥 같은 내 현실의 끝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나는 얼마 동안 그를 쳐다보았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티켓. 그 티켓의 대가는 내 영혼 혹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영혼의 껍데기를 파는 것이었다. 결국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이미 바닥에 있었으니까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었다. 알겠어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나 자신도 거의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권강준은 들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만족감이었을까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탁자 위의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변호사가 작성한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법적인 문서였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제1조 본계약은 갑 권강준 과을 한서아 간의 합의에 의한 1년간의 계약 결혼임을 명시한다. 제3조 을은 공적인 자리에서 갑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야 하며 갑의 명예에 흠이 가는 언행을 삼간다. 제5조 부부로서의 사적인 생활은 일체 존재하지 않으며 갑과 을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7조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한 스킨십 외에 어떠한 형태의 육체적 관계도 금지한다. 제8조 계약 기간 동안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교류를 시도하거나 사랑에 빠질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 마지막 조항에서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사랑, 내 인생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단어였다. 마치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색깔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았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권강준 씨. 내 심장은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맨 마지막 장을 한서아라고 적힌 이름 옆에 내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종기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완전히 다른 챕터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거래일 뿐이었다. 이틀 후 나는 그 지긋지긋한 옥탑방을 떠났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달아빠진 책, 몇 권이 전부인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권강준이 보낸 차는 말없이 나를 서울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 한강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그곳이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살게 될 집이었다. 집은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텅 비어 있었다. 높은 천장, 온통 흰색과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인테리어, 최소한의 가구들. 모든 것이 잡지 화보처럼 완벽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나는 그 상자 안에 갇힌 전시품이었다. 권강준은 나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간단히 공간을 설명했다. 여기가 거실, 저쪽이 주방. 당신 방은 이쪽 복도 끝입니다. 내 서재와 침실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규칙을 설명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그는 내게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건넸다. 필요한 건 이걸로 사도록. 권강준의 아내로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테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서재로 사라졌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손에 들린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이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내 새로운 삶의 신분증이었다. 나는 더 이상 한서아가 아니었다. 나는 권강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였다. 첫 며칠은 악몽 같았다. 옥탑방의 소음이 그립게 느껴질 정도의 완벽한 정적. 밤이 되면 그 정적은 괴물이 되어 나를 집어삼켰다. 예전에는 이웃집 부부의 싸우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취객의 고함 소리가 나를 현실에 붙들어 매주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머릿속을 떠도는 그날의 기억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의 비명소리, 살같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그리고 그 남자의 숨소리. 그 기억들은 밤마다 나를 찾아왔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을 꾸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나는 거대한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권강준은 내 존재를 잊은 듯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맴도는 두 개의 행성 같았다. 아침에 그가 출근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듣고 밤늦게 그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을 뿐 우리는 마주치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다. 갈증이 심하게 나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차가운 불빛이 어두운 주방을 밝혔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 권강준이 서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걸까? 잠 못 자나.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 낮게 울렸다. 악몽을 꿨어요. 나도 모르게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도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지금 얇은 슬립 차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몸을 가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었다.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로 몇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가 손을 뻗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나를 해치지 않았다. 그는 내 어깨 위로 손을 뻗어 내 뒤에 있는 찬장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다. 수면제였다. 필요하면 먹도록 해. 그는 약병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내 손에는 차가운 약병과 그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왜 내게 수면제를 준 걸까?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잠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 알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다. 나는 50억이라는 돈에 팔려와 이 화려한 감옥에 갇혔다. 과거의 악몽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나를 옥죄는 새로운 현실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는 권강준이라는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가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권강준의 아내로서 첫 공식 무대에 서야 했다. 미래의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그의 아버지를 위한 후원의 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아침부터 펜트하우스는 분주해졌다. 처음 보는 얼굴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해하고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나는 드레스룸의 의자에 앉아 인형처럼 몸을 맡겼다. 그들은 내 얼굴에 화려한 색을 입히고 머리카락을 정교하게 빗어 올렸다. 한 디자이너는 내 몸의 치수를 재며 숨막히는 실크 드레스를 내게 입혔다. 짙은 네이비색의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아한 드레스였다.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감촉으로 내려앉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안에 비친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낯선 여자. 우아하고 기품 있으며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을 한 여자. 옥탑방에 먼지 쌓인 거울 속에서 보던 삶에 지쳐 텅 비어버린 눈의 한서아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것이 50억짜리 역할의 무게였다. 나는 나 자신을 지우고 이 완벽한 껍데기를 연기해야 했다. 준비 다 됐나? 서재 문이 열리며 권강준이 나왔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었다.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검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잠깐 스파크 같은 것이 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차에서 읽어봐. 그는 얇은 파일 하나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오늘 밤 만나게 될 주요 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건네는 족보 같았다. 내 옆에 바싹 붙어 있도록 필요 이상으로 웃지도 말하지도 마. 질문을 받으면 그저 미소 지으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목소리는 작전 지시를 내리는 사령관처럼 냉정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채 올라탔다. 호텔로 가는 내내 그는 입을 열지 않았고 나 역시 파일 속 얼굴들을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때 권강준의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쌌다. 혈이 펴 고가에 들고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의 말에 따랐다. 그의 손이 닿은 허리 부분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졌다. 역겹거나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단단한 감촉이 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닷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팔에 의지한 채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연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연회장 안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샹들리에 눈부신 빛사람들의 웃음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이루었다. 나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 모든 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권강준은 나를 이끌고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그는 완벽한 자상한 남편을 연기했다. 유력한 정치인들 앞에서 허리를 감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는 나를 제 안에 서아입니다라고 소개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는 잠시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남편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뻔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장관님께서 며느님 자랑을 어찌나 하시던지 한 국회의원이 아첨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얼굴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미소를 유지했다. 권강준은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제가 복이 많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된 영인은 너무나 완벽해서 사람들은 모두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영희 속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안정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 가면 무도회 안에서 그의 옆은 가장 안전한 자리였다. 음악이 바뀌고 무대 중앙에서 사람들이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권강준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한 곡 출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다. 나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우리는 플로어로 나아갔다. 그가 내 허리에 손을 얹고 다른 손으로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숨을 참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숨결이, 그의 채취가 느껴졌다. 우리는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스텝은 엉망이었지만 그는 능숙하게 나를 이끌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댄 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일정하고 강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시 모든 것을 잊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떨고 있군.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지 않았다. 카메라가 없는 이곳에서 그는 본래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요. 나는 서투른 변명을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이 내 불안과 공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내가 입고 있는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작고 겁에 질린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그것은 위로였을까? 아니면 그저 연희의 일부였을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권강준이라는 남자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저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어쩌면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우리의 가짜 왈츠는 계속되었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묘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날의 왈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권강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차가웠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고용주나 감시자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계약서에 묶인 갑과 을이었지만 같은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두 명의 배우처럼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밤늦게 들어왔지만 가끔 거실 테이블 위에 내가 읽고 있던 잡지에서 봤던 작은 디저트 상자가 놓여 있곤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만의 암묵적인 대화 방식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우리는 또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번 후원의 밤보다는 규모가 작은 권강준의 아버지가 속한 당의 핵심 의원들만. 모이는 저녁 만찬이었다. 나는 이제 이런 자리가 조금은 익숙해져 제법 그럴듯하게 미소를 짓고 사람들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었다. 권강준은 그런 나를 잠시 지켜보더니 제법 익숙해졌군 하고 짧게 말했다.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잠시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러 자리를 비웠다. 나는 홀로 남아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벽에 걸린 그림을 보는 척했다. 그때였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넥타이는 살짝 삐뚤어져 있었고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그는 내가 외웠던 파일 속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박 의원.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남자.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철민 의원입니다. 그는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움켜쥐며 내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소름이 돋았다. 이야, 권 실장 아주 복이 많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꼭 백합 같으십니다. 아주 순수해 보여.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내 몸을 훑었다. 나는 불쾌감에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나는 도움을 청하려 주위를 둘러봤지만 권강준은 여전히 아버지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권 실장 좀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같은 분은 좀 더 다정하고 재밌는 남자가 어울리는데.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술 냄새가 확 끼쳐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등 뒤에 벽이 있었다. 그는 내 팔에 손을 얹고는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감촉에 내 머릿속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변했다. 파티의 소음은 멀어졌고 눈앞에 박 의원의 얼굴이 흐려지며 그날의 그 남자 얼굴과 겹쳐졌다. 똑같은 탐욕스러운 눈, 똑같은 역겨운 숨결. 내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피가 식고 손끝부터 감각이 사라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뿌리쳐야 하는데 팔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날 밤의 어둡고 차가운 골목길에 갇혀버렸다. 그때였다. 내 팔을 붙잡고 있던 박 의원의 손목을 다른 손이 나타나 낚아챘다. 그 손은 강하고 차가웠으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권강준이었다. 박 의원님, 제 아내에게서 손 떼시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의 냉정함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마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박 의원은 술이 확 깨는 듯 뜬듯한 표정으로 권강준을 쳐다봤다. 권강준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박 의원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쥔 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다시는 내 아내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박 의원은 겁에 질려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뺐다. 허허허, 이 사람 농담을. 그냥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친근감의 표시로. 그는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쳐 사라졌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권강준은 아무렇지 않은 듯했다. 그는 굳어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워진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나가자. 그는 나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나를 차에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가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중요한 자리에서 소란을 피웠으니까. 그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냈으니까. 집에 도착하면 그는 분명 계약 조항을 들먹이며 나를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멍하니 그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의 비난을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내게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이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망설이고 있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그 한마디에 내가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괜찮은지 묻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전에는 본 적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한 걱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망가진 인형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한 사람을 보고 있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박 의원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권강준의 그 서툰 질문, 그 어색한 배려가 내 얼어붙었던 심장의 한 구석을 녹여버렸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음 같은 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권강준이 건네준 수면제가 머리맡에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약에 취해 잠들고 싶지 않았다. 잠이 들면 그 끔찍한 기억이 어김없이 나를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역겨운 손길은 잊고 있던 상처의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버렸다. 골마 터진 상처에서는 피와 구름 대신 그날의 기억이 흘러나왔다. 나는 몇 시간을 뜬 눈으로 뒤척였다.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지친 몸이 겨우 잠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악몽이 시작되었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 깨진 유리 조각과 쓰레기 더미,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남자의 흐릿한 얼굴.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으로 입이 틀어막혔다. 저항하려 했지만 온몸이 짓눌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 역한 술 냄새, 그리고 내 살을 파고드는 고통, 모든 것이 현실처럼 생생했다. 안 돼. 제발. 그만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캄캄한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다.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언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 골목길에 있었다. 끈적끈적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 숨통을 조였다. 과호흡으로 폐가 타는 듯이 아팠다.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희미한 복도의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실루엣. 권강준이었다. 그는 내 상태를 보자마자 달려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한수아 정신 차려 나봐. 여기는 집이야.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몸을 뒤로 물렸다. 오지마. 다가오지마. 숨 쉬어. 나 따라해. 후.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분명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현실로 돌아오기 위한 동아줄이었다. 나는 그의 말대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호흡을 따라 하려고 애썼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얼마나 지났을까?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고 시야가 점차 뚜렷해졌다. 나는 더 이상 그 골목길에 있지 않았다. 나는 권강준의 펜트하우스 내 침실에 있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공포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는 거대한 슬픔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 가장 비참하고 망가진 모습을 이 남자에게 보이고 말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권강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가 나를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흐느낌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살아있다는 감각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안도감이 필요했다. 그는 내 행동에 잠시 멈칫했지만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팔을 뻗어 떨고 있는 내 등을 감쌌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고막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쿵쿵쿵,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의지해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씩 끌어모으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 남자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품 안에서는 악몽도 나를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그의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욕망이 아닌 깊은 연민과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그에게로 조금 더 다가갔다. 그리고 내 입술을 그의 입술에 가져갔다. 그것은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놀란 듯 살짝 굳어 있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나를 받아주었다. 그의 키스는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과 달랐다. 그것은 빼앗거나 탐하는 키스가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우며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소중한 키스였다. 그는 내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나를 침대에 눕혔다. 그의 모든 손길은 질문이었다. 괜찮아, 그래도 돼.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포의 찌꺼기들이 그의 부드러운 애무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는 내 몸에 새겨진 끔찍한 기억들을 그의 따뜻한 입술과 손길로 하나씩 지워주는 것 같았다. 고통이 있던 자리에, 온기가 수치심이 있던 자리에 위로가 채워졌다. 이것은 계약서 7조를 위반하는 행위였다. 어쩌면 8조까지도.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계약서의 갑과 을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한 여자와 그 여자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한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육체적 결합 속에서 파괴가 아닌 구원을 느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비춰오는 희미한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는 안심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침대에서 혼자 눈을 떴다. 밤새 나를 감싸주던 그의 단단한 팔도 안정감을 주던 그의 천도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옆자리에 남은 희미한 온기와 구겨진 시트가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상하게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몇 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곧이어 혼란이 밀려왔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어겼다. 그는 나를 내쫓을까 아니면 어젯밤의 일을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동정심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릴까?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다. 권강주는 이미 식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는 다시 얼음의 성벽을 두른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남자로 돌아가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일어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건조했다. 간밤의 열기와 부드러움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네. 아침 식사해. 김 비서가 곧 와서 오늘 일정에 필요한 옷을 가져다 줄 거야. 그게 다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식사를 마치고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잠시 멈칫했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오지.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말만 남긴 채 떠났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졌다. 나는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토스트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은 정말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불안과 기대를 오갔다. 그가 말한 일찍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저녁이 되어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고 그는 서재로 나는 내 방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다. 계약서의 규칙들이 다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세워졌다. 하지만 무언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밤이 되자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서늘해졌다. 얇은 가디건 하나로는 한기가 느껴졌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권강준이 말없이 나를 지나쳐 벽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로 향했다. 그는 온도를 2도 올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잠시 멍하니 그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추워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 한 번은 그가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사들고 왔다.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내가 며칠 전 잡지에서 맛있겠다고 혼잣말했던 딸기 타르트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듣고 있었다. 내가 무심코 흘리는 말들을, 나의 작은 취향들을, 그의 소리 없는 변화에 나 역시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규칙들은 이미 깨졌다. 이제 와서 의미 없는 벽 뒤에 숨어 있을 필요는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누가 봐도 지쳐 보이는 얼굴로 귀가했다. 그는 저녁도 거른 채 서재로 직행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보육원 원장님이 피곤할 때마다 끓여주시던 생강차를 만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 문을 노크하고 쟁반을 문 앞에 내려놓은 뒤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쟁반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세계에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어느새 그 침묵은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주 사소한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내 과거의 상처는 제외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이유, 길고양이에게 몰래 밥을 주었던 이야기, 언젠가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는 작은 꿈 같은 것들. 권강주는 훌륭한 청자였다. 그는 내 말을 끊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그 침묵과 응시가 내게는 가장 큰 격려였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고용된 가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한서아라는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약속 없이 거실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서 서류를 검토했고 나는 창가에 앉아 새로 산 미술사 책을 읽고 있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실내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펜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나는 책에서 눈을 들어 무심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진지한 눈빛.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남자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다는 것을.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올라간 것 같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 사이를 올가매던 계약서의 규칙들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잔해 위로 이름 모를 감정의 싹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돋아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의 공기는 변해갔다. 차갑고 텅 비었던 펜트하우스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주방에서는 찌개 끓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 낮게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권강준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안정제였다. 그는 여전히 표현이 서툴렀지만 나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진짜 나를. 나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있었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에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문득 옆을 보자 권강준이 영화가 아닌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낯선 떨림과 함께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 위험하고도 달콤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 유령이 돌아왔다. 과거의 유령이. 그날은 권강준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그는 서류가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와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의 아버지가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료라고 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리 검토해야 해. 저녁은 시켜 먹을까?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나는 밝게 웃으며 물었다. 그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은 나의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해주는 김치찌개. 그의 말에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그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재료를 손질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저녁이었다. 강준 씨, 잠깐 이것 좀 봐줄래요? 나는 거실로 나가다 말고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다. 파트너사 임원들의 프로필이 정리된 파일이었다. 내일 미팅에 들어오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혹시라도 그가 찾을까 싶어 정리해주려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내 세상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나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배경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는 반듯한 얼굴.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마의 얼굴이었다. 오태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 파일이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주방에서 들려오던 찌개 끓는 소리도 거실의 재즈 음악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비명과 그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화, 애씨 무슨 일이야? 주방에서 나온 권강준이 놀라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볼 수 없었다. 내 눈에는 오직 바닥에 떨어진 사진 속의 오태석만이 보였다. 그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마치 어디 한번 도망쳐 보시지 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사진이 그 얼굴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무언가에 부딪혀 넘어졌다. 권강준이 내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을 미친 듯이 뿌리쳤다. 만지지 마 저리가. 나는 기어가다시피 내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애써 쌓아 올린 평화 행복, 그리고 안전이라는 감정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는 여기에 있었다. 내 세상에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공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내가 도망쳐온 지옥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권강준은 밖에서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골목길에 혼자 남겨진 17살의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권강준은 잠긴 방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까의 그 처절한 비명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저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았다. 그녀가 떨어뜨린 바로 그 파일. 그는 허리를 숙여 파일을 주었다. 맨 위에는 대형건설 전무이사 오태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권강준은 오태석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평범한 엘리트 청년의 얼굴. 하지만 이 얼굴이 한서아를 무너뜨렸다. 그는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대형건설 오태석 전무에 대해 조사해. 뒷조사라도 상관없어. 과거 범죄, 기록 여자 문제, 추잡한 소문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1시간 준다. 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잠긴 방문을 노려보며 그는 1시간을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휴대폰이 울렸다. 말해. 네 실장님 찾았습니다. 오태석 전무 5년 전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기록이 있습니다. 권강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상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보육원 출신 여고생. 증거, 불충분 및 합의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의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대형건설 측의 압력과 회유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권강준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가 겨우 나올 정도였다. 그 피해자 이름이 뭐지? 한서아입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권강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녀의 악몽 남자와의 접촉에 대한 극도의 공포, 그리고 오늘 밤의 처절한 반응까지.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더 이상 평소의 냉정함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감히 내 사람을, 내 여자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닥에 떨어진 오태석의 프로필을 발로 짓밟았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서 깨어난 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부숴버릴 수 있는 맹수의 얼굴이었다. 그는 잠긴 방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저 어둠 속에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악마를 자신이 직접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이다. 그날 밤 이후 시간은 멈췄다. 나는 방 안에 갇힌 유령처럼 지냈다. 잠들지도 깨어있지도 않은 상태로. 권강주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밖에서 기다렸다. 하루 3번 문 앞에 식사가 놓였다가 그대로 식어서 치워졌다. 밤이 되면 나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소파에 누워있는 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이미 내 세상은 다시 한번 지옥이 되었는데 이틀이 지났다. 굶주림에 지쳐 몽롱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휴대폰이 끈질기게 울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짜증스럽게 화면을 확인한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한 남자의 얼굴로 도배되어 있었다. 오타해석, 대형건설 오태석 전무. 5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재수사 착수. 충격 단독 대형건설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주가 폭락. 오태석 전무 약혼녀 측 파혼 정역 통보. 수십 개의 기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5년 전 돈과 권력에 묻혔던 나의 사건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고 있었다. 단순한 재수사가 아니었다. 당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경찰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던 증인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검찰에 제출되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동시에 그가 사활을 걸고 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치명적인 비리 의혹에 휩싸여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단 이틀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기사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안에 분노와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방문의 잠금쇠를 풀었다. 문을 열자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던 권강준과 눈이 마주쳤다. TV 화면 속에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굳은 얼굴로 걸어가는 오태석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당신이 한 짓인가요? 내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TV에서 눈을 떼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당신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해. 그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TV 화면 속에서 추락하는 오태석의 모습과 내 앞에 서 있는 권강준의 모습이 겹쳐졌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가해자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세상을 원망했다. 정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 그에게 벌을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짓밟혔던 내 존엄을 상처 입었던 내 존재를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 같았다. 왜? 대체 왜?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동정인가요? 아니면 계약 파트너로서의 의무감인가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그는 내 눈앞에 서서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을 그대로 비추는 듯한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봤을 때
내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 그의 고백에 나는 숨을 삼켰다. 나는 감정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모든 것은 거래고 계산이라고 생각했지. 당신과의 결혼도 그랬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어. 웃는 법을 잊었던 당신이 웃는 것을 보았고, 악몽에 시달리던 당신이 내 옆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보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버렸어. 그는 서재로 걸어가 책상 서랍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서명했던 계약서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내 앞에서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딴 건 이제 의미 없어.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1년짜리 계약 안에는 필요 없어, 한서아. 나는 당신이 필요해. 진짜 내 아내로서. 당신의 상처, 아픔, 과거까지 전부 내가 안을게.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야, 니지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그 말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아주 천천히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었던 과거의 내가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그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였다. 그는 나의 구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뺨에 가져갔다. 그의 얼굴을 만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피부는 따뜻했다.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평생의 용기를 다해 입을 열었다. 강준 씨, 그 한마디에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잔해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권강준의 고백은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눈은 오롯이 나만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남자와 진짜 미래를 함께하려면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줘야 했다. 끔찍하게 부서지고 망가진 가장 깊은 곳에 나 자신을. 그가 나의 모든 조각들을 보고도 여전히 나를 원한다면 그때는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마주보고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그날은 내 17번째 생일이었어요.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지 못하고 내 무릎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보육원에서 나온 지 1년째 되던 날이었죠. 작은 옥탑방에서 살면서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평범한 여고생들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었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날의 차가운 공기, 축축한 벽에 감촉 멀리서 들려오던 취객의 노랫소리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남자가 있었어요. 오태석이. 술에 취해 있었죠. 그는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다시 그날의 소녀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항할 수 없었던 무력감 살이 찢겨나가는 듯. 단. 고통 그리고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나는 그날 내가 어떻게 비명을 질렀는지, 어떻게 울부짖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의 비웃음 소리에 묻혔는지 모두 이야기했다. 경찰서에서의 수치스러웠던 기억, 돈의 힘 앞에 무너졌던 정의,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몸을 더러운 것, 고장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 5년의 시간까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탈진 상태였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지 두려웠다. 경멸동정 혹은 역겨움. 어떤 것이라도 나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게 다가온 것은 그의 침묵과 인해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의 단단한 팔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5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삭혀왔던 고통과 슬픔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조금 진정되었다. 그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싼 채 내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아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심장을 울렸다. 단 하나도 내 잘못은 없어. 너는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고,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야. 강한 사람이야. 그의 말은 주문처럼 내게 스며들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나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나를 올가매던 마지막 사슬을 끊어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었다. 그는 나를 위해 최고의 심리 상담사를 찾아주었고,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갈 때마다 문 밖에서 나를 기다려주었다. 그는 내게 커다란 이젤과 물감 세트를 사주며 잊고 있던 나의 꿈을 다시 펼쳐보라고 격려했다. 우리의 일상은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함께 아침을 먹고 주말에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밤에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의 사랑 속에서 나는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나는 거실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캔버스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책을 읽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콧날, 진지한 눈빛. 문득 심장이 터질 듯한 사랑스러움이 밀려왔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가 고개를 들자 나는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내 허리를 감싸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래?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깊게. 이것은 이전의 키스들과는 달랐다. 절망 속의 위로도 어둠 속의 치유도 아니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자 기쁨의 창가였다. 나는 처음으로 관계를 주도했다. 더 이상 내 몸은 수치스러운 상처의 기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의 일부였다.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그의 단단한 가슴에 입을 맞췄다.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다. 그는 나의 리드에 기꺼이 몸을 맡겼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사랑과 욕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서로의 이름을 속삭였다. 우리의 몸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충만한 행복과 쾌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햇살이 우리의 몸 위로 쏟아져 내렸고 우리는 서로의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이 내 귓가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완벽한 평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있었다.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고백이 흘러나왔다.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는 내 온 마음을 담은 진심이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번졌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서아야. 내 아내. 우리의 진짜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의 두 번째 결혼기념일 아침이었다. 나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다. 옆을 보자 아직 잠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권강준의 평온한 얼굴이 보였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었다. 까슬한 수염의 감촉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2년 전 이 남자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커튼을 걷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더 이상 차갑고 텅 비었던 모델하우스 같던 공간이 아니었다. 벽에는 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우리가 함께 고른 화분이, 그의 책상 위에는 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이제 우리의 온기로 가득 찬 진짜 우리 집이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작은 작업실로 향했다. 한때는 손님용 침실이었던 공간을 강준이 나를 위한 화실로 꾸며준 곳이었다. 이젤 위에는 거의 완성된 그림이 놓여 있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워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림. 나의 자화상이었다. 다음 달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첫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단단한 팔이 나를 감싸 안았다. 익숙한 그의 채취와 함께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한 작가님. 나는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기념일인데 늦잠 잘 순 없죠, 실장님. 우리는 서로의 직함을 부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는 내 어깨에 턱을 괜 채 내 손에 들린 커피잔을 함께 들었다. 이런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남자가 아니었다. 물론 여전히 과묵하고 무뚝뚝한 면은 있었지만 내게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였다. 그는 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대신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내가 만든 음식과 그가 고른 와인, 거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두 번째 시작을 위하여, 그가 말했다. 나는 미소로 화답했다. 우리의 첫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두 번째 시작은 그 무엇보다 진실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아무 말 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끔찍했던 과거 절망으로 가득했던 날들, 그리고 그를 만나 시작된 거짓된 결혼 생활.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행복이란 어두운 과거가 완전히 지워지고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몸과 마음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다. 가끔은 여전히 악몽의 잔재가 나를 흔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흉터가 나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다. 행복은 어둠이 없는 삶이 아니었다. 행복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꺼이 함께 촛불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괜찮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며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사람. 권강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부서진 나를 고쳐주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나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까지 사랑해 주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춰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동화 속 왕자님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아가씨를 구원하는 기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권강준이라는 서툴지만 누구보다 진실했던 한 남자였다. 그리고 나는 한서아라는 상처받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다시 일어선 한 여자였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었다. 사랑해요. 나는 잠든 그에게 속삭였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 손을 꼭 잡아오는 그의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빛나고 있을 저 불빛들처럼 나의 삶도 이제 나만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고요하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나의 집에 도착했다.